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부에서는 그 중국의 공산당 전당대회가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또 찐닝 위원님을 모시고 다른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위원님, 저희가 일부에서는 공산당 전당대회가 담긴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 2부에서는 이제 그 경제 성장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방역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경제 전망, 네. 몇 프로 정도 보시는지, 그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아직 4분기가 안 끝났지만, 올해는 한 3% 초반대, 내년에는 올해 기저효과도 있고, 정책 효과도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4%대 성장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 내년에 그 방역 완화가 더 강화되고 정책 효과가 좀 더 나오고 내수 소비 둔화나 부동산 둔화가 좀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좀 개선된다면 5%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해외 IMF나 또는 중국 국내 여러 그 경제 기관에서 예측한 게 기본적으로는 좀 4%대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 어차피 올해 기저효과도 있고. 네. 하지만 5%대가 나올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올 거냐는 지금 예상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다들 좀 안전 차원에서 5%대 정도 나올 것 같다. 4 내지 5% 정도. 네. 그리고 올해는 워낙 기복이 심했잖아요. 네. 1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4.8%고 2분기에는 그 상하이 락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0.4%, 3분기에는 3.9% 좀 개선이 됐고, 왜냐면 3분기에 정책이 좀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는 3분기가 3.9%니까 4분기에는 3분기랑 비슷하거나 조금 개선되면 올해는 한 3% 초반대. 그래서 내면은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24 당대회 그 C조석 연설에서 이미 옛날처럼 너무 그런 양적인 성장만 추구하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방대한 14억 인구가 진통을 겪더라도 고품질,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지. 그래서 현지에서도 옛날에는 양적인 성장 시대에는 증권사들이 누가 GDP 성장을 맞추냐 그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수많은 산업에서 어떤 산업이 그 공동부유라든지 이번에 당대회 그 기조랑 뭔가 맞다. 그거를 좀 자세하게 따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방역 쪽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중국이 제로 코로나인가요?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해오다가 이거 그 내수 소비에도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네. 그 방역 규정을 조금씩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그 위원님 보시기엔 언제쯤이면 그 방역 완화 할 것인지, 일단 그게 되고 나서야지 또 내수 소비도 약간 돌았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아요. 그 중국의 내수가 회복하고 돌아가야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그 수혜가 될 텐데, 방역 완화는 11월 11일, 이번 달 11월 1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국이 방역을 좀 더 화끈하게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생각은 서방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한꺼번에 아주 과감하게 완화하는 거는 딱히 기대하지 않고요. 네. 점진적인 완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역 완화 정책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월, 올해만 보면 6월 28일까지는 해외 입국자, 그리고 중국 국내 밀접자에 대한 격리 규정이 14+7일이었어요. 14일 동안 그 집중 격리, 7일 동안 자가 격리. 근데 그게 6월 29일부터 7+3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11월 11일부터 5+3이 됐어요. 네. 그러면 몇 개월 후가 될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5+3이 언젠가는 4+3, 3+3. 근데 제로까지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점진적인. 그리고 또 방역 완화를 뭘 했냐면 예전에는
밀접자도 1차 밀접자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이번에 2차 밀접자에 대한 확인 작업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확진자는 초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예전에 카톡으로 추적하듯이 고위험 지역, 중위험 지역, 저위험 지역 3개 등급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고위험 지역과 저위험 2개 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비행기 탑승 전에 원래는 48시간 내에 PCR 검사를 2번 해야 되는데 11월 10일부터는 한 번으로 간소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 친구 중에서도 중국 현지 항공사의 한국 대표나 한국 사무소 직원이 있는데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 국제선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면 한국 인천공항에서 중국의 여러 도시로 왕복하는 국제편이 11월 초부터 확실히 많이 추가됐어요. 물론 원상 복귀는 아니지만. 그래서 코로나 방역은 단번에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아직 백신 접종률 문제도 있고 최근 들어 한국도 확진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최근에 늘고 있죠. 네, 어제 11월 15일 기준으로 중국 현지 확진자가 한 2만여 명 되거든요. 확실히 3분기에 비해서는 좀 늘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방역 완화. 하지만 제로 코로나라는 이런 원칙에는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월 11일이 출발점이 됐으니까 이제 한 6개월이나 몇 개월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더 완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제조, 투자, 수출입 다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률에서는 내수 소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의 내수 소비를 대표하는 지표인데요. 네. 위측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고 네. 아래측이 지난 5년간 지표입니다. 보시면 이번 주에 발표된 10월 사회소매 판매 증가율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10월 달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봉쇄하는 지역도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그림 지난 5년치를 보면 요때가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2019년 말, 2020년 초. 근데 코로나 발생 전에 사회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면 대체로 한 7, 8%대는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방역 정책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 전 수준까지는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을 출발점으로 해서 방역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 네. 내수 소비가 코로나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필요한 시간은 좀 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동안 과거에 엄청나게 부동산 올랐다가 네. 최근에 급락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서 지금 골머리가 아픈데 네. 이게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부동산이 문제가 되실 경우에 네. 뭐 중국이나 우리나 성장하는데 네.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부동산 비중이 중국의 가계에서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 현황,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또 앞으로 중국이 한 단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이 나올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부동산 모든 지표가 다 많이 악화됐고요. 네. 내년에는 원상 복귀는 불가능하지만 네. 연착륙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기보다는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죠? 왜냐면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부동산 문제가 어느 나라나 다 심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부동산 둔화는 한국이나 미국이랑 좀 원인이나 본질적인 출발점이 달라요. 네. 갑자기 어느 날 확 이렇게 뭐 폭발한 것처럼 다가온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하다. 레버리지가 너무 과다. 그래서 2016년부터 레버리지를 좀 억제하는 정책을 취해왔고 그게 뭐 조금씩 했는데 효과가 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1년 1월에
더 강력하게 부동산 부채를 줄이고 뭐 거품을 확 줄이자. 그거를 위해서 작년 1월부터 세계 레드라인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내세웠어요. 그 후에 뭐 헝다나 이것저것 조금씩 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의 그런 심각한 악화는 물론 시장이나 그것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규제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두다가는 진짜 너무 거품이 심하다. 예. 그래서, 근데 또 올해 들어서는 방역은 계속 엄격해지고, 엄격해졌고, 내수 소비는 안 되고, 이동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 뭐 이것저것 세계 레드라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기업은 자금 조달이 안 되고, 다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올해 7월에 모기지 상환 거부 사건이 일부 지역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거품을 규제하는 건 맞는데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좀 효과가 좀 그러네. 시장도 그리고 부동산 자체는 중국 경제에서 한 7% 정도 차지하면 그거에서 파생되는 연관되는 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파장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7월 달에 모기 상환 거부 사건이 여러 지역에서 벌어난 후에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를 조금 방향을 확 바꾼 거 아니지만 수요 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전국적인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규제를 좀 풀고 좀 수요 조절식. 그러다가 11월 12일 지난주 11월 12일에 인민은행이랑 은보감위에서 그 영세적인 정책이 아니라 전국적인 정책을 발표했는데 금융은 부동산 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 주로 자금 조달이나 유동성이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세게 완화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또 과거처럼 부동산 거품이 또 축적되고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100% 확 완화할 수는 없고, 하지만 규제 안 하면 안 되는 또 완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중국은 중앙정부도 힘이 세지만 30여 개 지방정부의 재정은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방 재정 중에 어떤 지역은 심지어 40%의 세수를 토지 매각으로 이 재정을 조달했거든요. 이러면 중국은 헌법 규정상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토지를 계속 팔아서 그 세수를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너무 죽이면 지방정부 재정이 더 문제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완화로 확 갈 수도 없고 또 너무 규제로 가기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적절한 수요 조절이 쉽지 맞습니다. 않겠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올해는 진짜 모든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어라서 죄송한데 뭐 중국어를 모르셔도 되는데요. 중국의 부동산이랑 관련된 지표들이에요. 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 네. 보시면 올해 들어서서 모든 지표가 다 마이너스가 됐고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되는 지표도 많았어요. 네. 근데 올해는 3분기를 기점으로 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고요. 네. 이번에 11월 11일에 부동산 지원 정책이 나오면 4분기는 그렇게 빨리 효과가 나올 수 없고 내년쯤에는 회복까지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요. 그거는 또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안 맞고 그래도 조금씩 이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조금씩 연착륙하는 요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경제 성장률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그 방역 정책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부동산 분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